자, 오늘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훈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KBS 청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렇게 KBS를 통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아주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바와 같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사무실에 와 있는데, 자, 이 자치분권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저희들이 출범한 지가 벌써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아직도 생소하다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국가나 가면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라고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는데 국가 권력을 이렇게 배분할 때 국가의 중앙정부의 권력을 좀 많이 주고 지방정부가 권력이 좀 작으면 중앙집권 국가라고 이렇게 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많이 주면 이 지방분권 국가라고 하고 또 그거 외에 지역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참여를 많이 하고 또 결정에도 이렇게 관여하는 바가 많으면 우리가 그 지방자치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특수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원래 지방자치라는 제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제도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지방자치의 고유 목적 외에 민주화 과정에 산물이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원헌법 만들어진 1949년도에 최초의 지방자치법을 만들고 선거는 전쟁 중에 했죠. 예. 네, 그래서 한 10여 년간 지방자치를 하다가 1961년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면서 그 지방자치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61년부터 91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 경험이 거의 뭐 없는 거나 관계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러다가 그 70년대, 80년대 민주화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가 민주화 과정의 중요한 도구로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당시 지방자치 부활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출범하고 지금까지 이제 한 30여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치분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당시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 국가와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을 이렇게 적절히 나누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지방자치를 빨리 해야 됐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이 청주 예를 들면 청주시장 선출하고 청주시의원 선출하는 또 충북도지사 선출하고 충북도의원 선출하는 거에 아주 초점이 모아져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권력은 계속 중앙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또는 재정을 국가 발전에 따라 적절히 지방에다 넘겨야 되는데 어떤 권한을 또 어떤 재원을 얼만큼 넘겨줘야 되는가를 이렇게 연구하거나 분석하고 또 대통령께 자문하는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기관이 초창기에는 지방이양추진회라는 기구도 있었고요. 예. 또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라는 기구도 있었고 또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뭐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각 정부마다 다 조금씩 달랐고요.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8년도 3월에 발족시킨 기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중앙행정권한 중앙의 재원을 적절히 이렇게 나눠서 지방에다 어떤 권한을 좀 넘기는 게 좋겠는지 또 재원을 얼만큼 넘기는 것 좋은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한테 자문도 하고 또 각 부처에 지방분권 사항을 권고도 하고 또 시행 사항도 점검 평가도 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방 분권과 관련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름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자치분권위원회인데 뭐 지방자치와 이 지방분권이 모두 들어가 있는 이름이에요. 뭐 사실 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각각의 그 개념과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말은 주체가 이제 지역이 주체가 돼서 지역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지역에 사시는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알아서 처리를 해가는 그런 정치 체제를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고요. 그러면 스스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면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되고
또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원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절히 갖춰져 있으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참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정부가 권한을 대부분 갖고 있다면 지방정부가 하고 싶어도 하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때 지방분권이라면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그거를 우리가 지방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쓰는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를 풍요롭게 하는 지방분권. 그러니까 지방분권의 최종 목적이 뭐냐? 지방자치를 잘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라는 개념과 지방분권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융합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이 이제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네. 이 지방자치의 날. 이 날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991년 우리가 재출범한 지방자치의 시작 중요한 해가 1987년도의 60항쟁이고요. 60항쟁 결과로 1987년 6월 29일 날 노태우 대통령께서 6.29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예. 그 6.29 선언이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개헌, 그다음에 지방자치를 부활시키겠다는 개헌인데 그 두 가지 내용과 기타 사항을 반영한 헌법이 1987년 10월 29일 날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10월 29일 날 헌법 개정일이고요. 지방자치 출범일이고요. 예.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2년도 10월 29일부터 지방자치 날로 정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재출범하게 된 헌법적 제도가 만들어진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지방자치에 관련된 그간의 어떤 성과를 짚어본다면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지방자치라는 역사라고 보면 뭐 어떤 나라들은 뭐 몇백 년 된 나라도 있고요. 또 우리는 이제 1961년 이전에 10년, 그다음에 91년부터 지금 30년에서 한 40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40년 한 지방자치의 우리 성과는 다른 나라 저는 몇백 년 한 성과만큼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성과는 제가 아까 민주화 과정에 지방자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당시 70년대, 80년대는 관건선거라는 용어에 혹시 또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네, 관건선거라는 게 그러니까 소위 관이 선거에 뭐 의무로 양으로 관여한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는 여야 간에 평화롭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막 그를 위해서는 관건선거가 배제돼야 되고 아마 지방자치가 저는 관건선거를 배제하는 데도 큰 종전에는 임명직 단체장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 군수, 또 도지사들이 다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그 임명권자의 그 뜻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선출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 군수들이 내가 볼 때는 중앙정부의 뭐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든지 이런 일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여야 간 정권 교체를 통한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게 저는 뭐 대한민국이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 특성이라고 봐지고요. 두 번째는 저는 지방행정의 관행이라든지 또는 그 환경이 엄청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종전에는 일반 주민들이 사실 공무원들 만나는 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관청의 문이 높았다. 또 우리나라에는 관존민비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관은 높고 민은 이렇게 낮게 하는 그런 계층적 개념으로 생각했던 나라잖아요. 예. 예, 그런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데 저는 지방자치가 크게 저는 기여했다. 지금도 아마 조금 불만 있는 유권자들이 시장, 군수님 방 찾아가는 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이미 또 시장, 군수들이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고 저는 뭐 그게 저는 지방자치의 이런 성과라고 가지고요. 뭐 그 외에 지역 주민들이 각종 지역 자치에 관여함으로써 행정이 많이 투명도해지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지방자치가 낳은 큰 성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 지난 7월 확정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 계획에서 이 지역 현장에서 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 이제 이런 질문과 같은데요. 저희들이 대통령께 임기 내에 자치분권에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6개 전략, 33개 기본 과제고요. 그래서 그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시행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 그 시행계획 속에는 그러니까 6개 전략, 33개의 시행 과제를 매년 실천하는 목표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제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게 주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주민주권이요? 네. 그러니까 종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그러니까 많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시기를 내가 그냥 시의원 뽑아놓으면 내 일을 다 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지방자치 한 단면을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 스스로 인식도 하고 또 직접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또 그다음에 의견을 내면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니까 조정 과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정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희들은 지방자치라고 보고 그 주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거거든요. 이 주민주권 시대는 말은 지역의 진정한 주인은 이제 주민이라는 거고 또 지역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첫째 방법이 참여 연령, 투표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췄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의미는 저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학생이라서 학교에만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이런 관념들이 있는데 이제는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18세로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웬만한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시민 사회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외에도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 예산제도 같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첫 번째가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고요. 작년에는 저희 제1단계 재정분권을 실시했는데 우리 제2단계 재정분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혹시 들으셨는데 그 재정분권 속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해서 그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다 일정액을 기부를 하면 그것만큼은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외에도 중앙지방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겠느냐, 또 지방정부 간의 협력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권한도 높여줌과 동시에 또 책임성도 강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 외에 다양한 지방선거제도나 지방행정체제는 어떻게 가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시행계획 속에 연도별 계획, 연간 계획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행 계획들이 잘 반영이 돼 있는 것 아마 요즘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은데 현재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 5법도 있고 그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게 저희들이 지금 시행 종합계획의 한 70%가 예를 들면 법안에 담겼다고 보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보낸 법이 5개가 지금 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인데요. 저희들은 그 전부 개정안이라는 데 이렇게 밑줄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 메인은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출범할 때 한 번 전부 개정안을 한 번 했고 이제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슈들도 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일단은 주민자치회를 지금도 각 마을 단위나 아니면 읍면동 단위 주민제사체가 있습니다. 그거에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주민자치회를 좀 구성을 해서 명실공히 주민자치회가 그 주민들이 사시는 지역의 핵심 자발적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그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선거 연령을 낮춘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 외에 우리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주민투표라든지 주민소환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감사 청구제도 등 참여하는 제도가 많은데 그 요건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까다로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소환 할 때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높게 책정해내면 아무래도 제한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대폭 완화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왔다는 게 좀 들어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방의회가 그동안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의원들을 도와주는 그 사무기구가 있는데 그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지금 단체장이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독립시키는 내용이 좀 관련돼요. 물론 이제 정부와는 좀 광역만 좀 돼 있지만 아마 기초까지도 상당히 좀 폭넓게 논의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기초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의원들을 정책적으로 좀 보조하는 인력이 좀 부족한데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보조하는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또 가끔씩 이렇게 보면 또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의원의 그 윤리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두게 하고 윤리위원을 유촉할 때는 그 윤리심사위원회라는 걸 둬서 거기서 객관적으로 좀 검증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또
의정 활동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이렇게 정보로 공개를 해서 좀 투명하게 지방에 운영하는 제도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지방 정부 내에 그 권한을 좀 그러니까 조직권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단체장, 특히 시도 같은 경우에 부단체장을 한 명에서 한 2명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동안 이제 선거가 끝날 때마다 이게 그 후임자에 대한 그게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바꿔도 예를 들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 같은 제도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지고요. 뭐 그 외에 지금 이제 인구 문제가 상당히 지금 아주 중요하게 좀 대두돼서 뭐 지역 간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혹시 지역 간의 협력을 좀 용이하게 해줄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를 지방자치법 안에 도입을 해서 뭐 시도 간의 협력을 한다든지 또는 뭐 시군구 간의 협력을 하는 그런 제도들이 상당히 잘 되지 않을까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인구 100만 이상이거나 또는 인구 50만 이상 되는 지역 중에 일정한 절차나 요건을 가진 지역에 대해서는 특례시를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딱 지역 간에 조금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저는 원만히 잘 합의가 돼서 대도시 중심의 행정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는 좀 효율적인 대도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게 요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제가 지금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이라는 게 좀 가 있습니다. 지금 1월 말에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지방회의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꼭 예를 들면 위생이나 보건 관련된 이슈 외에도 뭐 안전의 문제라든지 할 때 중앙지방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중앙지방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좀 설치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그걸 제2국무회의라는 용어로 쓰셨어요. 근데 이 국무회의라는 용어는 헌법 용어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 국무회의라는 용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도법이 지금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재정을 조금 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우리 고향사랑 기금법 관한 얘기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종전에는 지역 주민들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민조례 발안법이라는 법이 지금 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좀 한꺼번에 통과가 되면 저는 상당히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제도적으로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난 그 국회에서도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 지방 분권이라는 거를 가로막는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큰 장애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요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는 광역 지자체가 17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인구 면에서 보면 인구 한 35만의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요. 지금 한 1,300만의 경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얼핏 일견해 보면 35만의 도시가 갖고 있는 행정 수요와 1,300만의 도가 갖고 있는 행정 수요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겠죠. 기초로 예를 들면 지금 226개가 있는데요. 인구 10,000명도 안 되는 울릉군이 있습니다. 인구 10,000명도 안 되는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은 도시는 수원시가 120만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크겠죠. 그렇죠. 근데 그 차이가 큰 226개의 기초와 17개의 광역을 우리는 하나의 법률로 규정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에 맞는 얘기를 시에 가져가려면 우린 사정이 다른데 어떻게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한 자체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슈가 일단 많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그룹이 지지하면 B라는 그룹은 좀 소극적이고 또 B라는 그룹이 적극적이면 또 A라는 그룹은 소극적이고 뭐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기 굉장히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성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뭘 하나 이슈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런 이유가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정부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면 지방정부에 대한 고려나 배려가 없기 때문에 예. 지방자치법을 꼭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도 강하지 않았다고 그렇죠. 저는 봐지고요. 근데 이제 특히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께서 몇 번 공약하신 대로 자치분권의 새 역사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정부 자체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겠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자치분권위원회에게 힘도 지금 많이 실어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부 내에서는 꼭 통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자치경찰제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긴 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의 큰 틀 속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권한을 나누어 갔듯이 특히 경찰 부분에도 중앙정부가 해야 할 국가경찰 사무가 있고 지방이 해야 할 자치경찰 사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논의되어 왔으니까 예. 이것도 벌써 논의만도 한 20여 년이 넘다고 봐죠. 그동안은 뭐 모델도 시군구 중심의 자치경찰을 논의한 시대도 있었고요. 또 지금은 시도 단위 자치경찰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의 모형은 지금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분화하는 게 아니라 예. 하나의 그러니까 종전에는 경찰이 국가 조직이라고 봐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아는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찰은 반국가 반지방 조직인 거죠. 둘이 협력해서 국가경찰 사무와 그다음에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이런 조직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한 260여 개의 경찰 사무를 대략 수행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서 한 100여 개 이상은 자치경찰 사무,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생활안전이라든지 여성청소년이라든지 지역교통이라든지 지역경비와 관련된 주민 밀착형,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 집행이라기보다도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요, 물론 이제 법 집행 영역도 있습니다. 뭐 학교폭력, 성폭력, 가족폭력이라든지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뭐 이런 분야의 법 집행 기능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기능은 서비스 기능인 치안 서비스에 관련된 뭐 그런 기능이 주로 이제 자치경찰 사무라고 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다음에 이제 정보보안회사, 특히 수사 사무는 국가경찰 사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큰 틀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주민 밀착형 치안 행정이 우리 그동안의 일반 행정과가 이렇게 연계돼서 통합이 되면 저는 지방 행정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특히 치안 서비스, 뭐 복지라든지 또는 안전 업무 등과 이렇게 연계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저는 지역의 안전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해서 사각지대를 뭐 이렇게 예방한다든지 하는데 저는 상당히 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거라고 봐요. 지역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또 특별한 사정 중에 하나는 이 경찰이 치안 영역도 있지만 법 집행 기능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의 큰 국가경찰이라는 조직으로 움직여 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원화해서 국가경찰을 좀 슬림화한다는데도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 하나는 국가경찰을 슬림화해서 경찰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또는 자치경찰로 해서 치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는 자치분권에도 기여하는 두 가지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제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쯤에서 저희가 일반 시민분의 자치분권과 관련된 의견, 질문을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네. 직접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4학년 강필균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지금 인구가 포화 상태라서 걱정인데 그에 반해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소멸 문제까지 언급되는 곳이 나올 정도로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도 고향을 떠나왔지만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이 지방자치분권과 역행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인구 변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자치분권의 방향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이 자치분권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주 너무나 소중한 질문을 주셔서 그 질문을 들으면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예. 뭐 충북 지역뿐만 아니라 뭐 강원,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런 등등 지역에서 지금 농사노천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수도권 언급도 했는데 사실은 수도권의 면적은 한 11.8%, 한 12%인데 예. 인구는 한 2,500만 이상이 거주하시니까 인구의 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 뭐 그 원인은 여러 가지를 이제 따질 수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자치분권위원회가 하는 중앙집권의 저는 폐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종전까지 수도권에 뭐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 핵심 기능들이 다 수도권에만 있다 보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자꾸 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는 두 개의 지역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저희 위원회가 하고 있는 자치분권이고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자문 기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이 두 기구가 지금 학생이 질문한 문제에 지금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야말로 재정적인 그 수단을 가지고 또는 뭐 사업을 가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또는 영남과 호남 이런 지역에 이제 불균형을 좀 해소하자고 하는 부서고요. 저희들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좀 돌려주고 특히 중앙이 갖고 있는 재원을 지방에 줌으로써 지역에 재생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자고 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국가균형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하나가 분업이라고 그래서 기업들을 중앙에 수도권에만 있지 않고 좀 비수도권에도 기업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분업 정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분산이라고 그래서 중앙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또는 중앙 부처로 그래서 혁신도시라고 하는 예. 용어도 들으셨을 거고 또 세종시에 있는 우리 행정수도 개념도 다 그런 쪽의 분업이에요. 근데 세 번째가 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렇게 분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면 이게 타생적인 정책이 될지 모르니까 또 지역이 그런 역할을 하려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자는 게 자치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치분권이 하는 정책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 소멸이나 이걸 막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정치행정 권한도 지방으로 이용하고 또 가능하면 재원도 좀 지방이 자유를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지역들이 지역 사정에 적합한 발전 모형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요거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게 저는 한국판 뉴딜 중에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들어보셨는지 얼마 전에 네네.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우리 수단이 한국판 뉴딜이고 그 중에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또 안전 뉴딜이 있는데 요거를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게 이루어지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저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중앙지구협력회의법이 설치되고 또는 자치경찰법이 되면 저는 제도적으로 자치형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토대로 여기에 일정한 재정분권과 사업들이 내려가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막는 예. 뭐 그런 길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그래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자연스럽게 수도권 집중도 완화가 되고 지역도 네. 그만큼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그렇다고 좀 길이 믿고 되겠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또 코로나19 사태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새롭게 부각된 가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방의 재발견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현장에서 책임지는 이 지방의 정책들이 빛을 발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이 왜 중요한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동안 그 뭐 앞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자치분권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가 지역에 대한 다소의 좀 불신이 좀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과연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나? 또 전문성을 갖추고 있나? 또는 또 지역 토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역 토호들끼리 결정해가지고 또 뭐 예산 낭비하지 않은 이런 좀 뭐랄까 좀 불신의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방자치법 왜 통과가 잘 안 되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지방자치에는 관심도 없지만 나름대로 불신이 좀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코로나19 과정이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정부가 역량을 엄청 발휘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방은 다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다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관행과 이런 것들도 당시에는 지방에서 건의를 하면 지방에서 수용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드라이브 스루 문제라든지 뭐 착한 임대료 운동이라든지 또는 임대료 올리지 않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등등들이 다 지방에서 이게 먼저 제안을 하신 것들이잖아요. 예. 그걸 이제 중앙정부가 수용하는 건데 저는 앞으로도 꼭 이런 보건 문제뿐만 아니라 또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지역 그 뉴딜, 지역 균형 뉴딜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내는 아이디어들이 그게 성공을 거두면 저는 그 성과도 또 배가하리라고 봐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우리 중앙지방회의가 매일 열리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런 데가 아닌데 제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이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 예. 그게 이제 뭐 분기별로 될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중앙과 지방이 늘 정기적으로 만나서 국가의 이슈뿐만 아니라 지방의 이슈를 나누는 그런 중요한 좀 계기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하여튼 이번 코로나19 과정을 통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역을 새롭게 인식하고 또 지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거죠. 예. 앞으로 국가 발전에도 저는 소중한 그런 경험이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건데 우리 충북도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최근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그런 거에 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보이는데 어디까지 지원 가능할지 위원장님의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하여튼 그 우리 행정수도 문제는 조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 이 세종, 그 당시에는 이제 세종이라는 이름도 그때 연기군이라는 지역인데, 그렇죠. 연기군, 공주시 일부, 청주시 일부가 지금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신행정수도 건설을 하시겠다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었죠. 그게 우리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에가 너무 과밀하니까 수도권에 있는 행정 기능을 별도의 도시로 떼어내면 저는 상당히 저는 유용한 정책이고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울 시민을 중심으로 이게 위헌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됐고 예. 당시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이게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행정 수도를 옮기는 자체가 이제 무산돼서 그 대안으로 검토된 게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서울 시민들이 헌법 소원을 또 한 번 제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이게 합헌이다 이렇게 돼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이제 추진이 되어 왔고요. 이 정책이 추진되어 오다가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또 한 번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 연구 중심의 기업 도시로 가겠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또 한 번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오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린 거지요. 그러다가 올해인가요? 행정 수도를 좀 완성해야 되겠다는, 물론 세종특별시는 그동안 꾸준히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를 중심으로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에서 더한데 발전된 행정 수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게 행정 수도로 가겠다는 논의를 좀 시작하고 있지는 않고요. 국회를 중심으로 좀 여야 간에 뭐 합의가 되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겠나 싶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원래의 그 행정 중심, 행정 수도를 만들려고 했던 원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도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인구 집중이 혹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의 모양을 갖춤으로써 혹시 그거를 인구 과밀을 좀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상당히 저는 검토할 듯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저는 늘 어떤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또 봐주냐면 국회가 서울에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출장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정 낭비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많이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국회 분원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것들이 만약 세정이 이루어진다면 공무원들의 출장도 불가피한 출장도 많이 좀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지금 수도권은 나름대로 발전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예. 혹시 그걸 계기로 또 중부권이 발전하는 기회가 틀이 된다면 큰 틀에서는 국가균형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조금 그런 쪽에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대안들이 좀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지금의 그 수도권 전국적인 부동산 문제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인구가 분산이 되면. 예. 네. 이 실질적인 지방자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아무래도 이 국민적 관심일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 자치분권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물론 이제 1991년도 지방자치 실시할 때보다는 지금도 엄청히 주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 제가 아까 주민지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분권특별보호에서 시범적으로 좀 실시하고 있거든요. 2013년도 할 때는 전국에 뭐 한 40군데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600군데도 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마을자치 또는 뭐 동장 추천제 등등에서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도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를 잘하는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는 수준은 그렇게 아직도 비읍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방안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그 주민자치 교육도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권장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꼭 이렇게 넣고 입법화를 기대하는 것도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으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제도화가 되면 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 보면 이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도 선정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가령 뭐 동장이 위촉한다든지 단체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선별된 사람들만 들어갔다는 인식인데 지금 주민자치회는 가령 공모를 한다든지 어느 누구도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열린 조직을 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선거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낮췄기 때문에 저는 특히 학생들도 앞으로 지역 문제를 학교의 문제를 이렇게 지방자치 영역으로 이렇게 갖고 나올 수 있는 상당히 계기가 돼서 많은 관심을 높아질 거라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 주민들이 늘 의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 지역의 발전은 내가 참여해야지 된다. 그렇죠. 또 실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함으로써 서로 다른 의견도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다른 의견들이 제시가 되면 또 그게 서로 양보를 통해서 이렇게 결실을 맺어지는 게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종전에는 우리가 대표를 뽑는 양적 발전을 해왔다면 이제는 직접 참여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토론의 결과물도 만들어내는 이제 질적 발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민자치가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방자치, 자치분권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 법과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분권형 개헌을 공약하신 바도 있고요. 또 실제 재임 중에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논의가 못해서 철회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언제든지 뭐 문재인 정부가 내에서 그게 가능할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도 헌법 속에 지방자치 분권, 그러니까 분권형 국가라는 걸 좀 또 천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제도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지방정부라는 말을 못 쓰고 그것도 왜냐하면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라는 말은 심하게 표현하면 중앙정부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라 이런 뜻이니까 지역이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지방정부로 이렇게 바꾸려면 틀을 저는 개헌은 꼭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외에 그런 구조가 돼야 또 지역사회에 많은 과세자주권도 좀 갖게 되고 또 우리는 지금 죄형복종주의에서 딱 법으로만 형벌을 가하게 돼 있는데 저는 조례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헌법이 개정이 돼야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끝으로 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지금 급한 게 지금 자치분권위원회가 세운 종합계획, 이게 거의 뭐 이제 그 완성본이 지금 올해 국회에 가 있는 제 5대 법안입니다. 네. 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그다음에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설치법, 고향사랑 기부금법, 그다음에 자치경찰 포함한 통합경찰법안. 저는 이 법안 통과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고, 그게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부터 다음 달 11월 한 달 반 사이가 성안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주 KBS는 물론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 법안 통과에 좀 관심도 많이 가주시고 또 저 성원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뭐 저는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종전에 지방자치를 다시 하겠다는 목적이 민주주의의 양적 질전 발전을 위한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또 결국엔 그게 지역 발전이잖아요. 예, 지역 발전을 이루어지는데 저는 우리 지역 주민, 유권자들 또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 지지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늘 평생교육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한 번 배웠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늘 살아가시면서 또 늘 또 배움도 가지고 또 실천해야 되고, 그러다면 늘 또 지역도 배려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저는 우리나라가 이 포용국가를 만드는데 저는 지방자치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냐. 저는 이 공동체의 문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포용국가를 가려면. 근데 이걸 훈련을 해야 되지. 저는 늘 민주주의는 머리로보다는 가슴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이 가슴으로 하려면 저는 소중한 경험이 필요하고, 이게 저는 지역 주민의 그 레벨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면 저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소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앞으로의 대한민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우리 자치분권위원회의 그런 역할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우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